원제는 초전자 바이오맨. 일본에서는 1984년 2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약 1년 조금 안되게 방영되었고, 국내에서는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이란 제목으로 대형 팬더를 통해 1990년에 수입되어 후레시맨 다음가는 인기를 얻었다. 후레시맨보다 먼저 제작되었으나 국내에서는 후레시맨보다 늦게 들어와서 바이오맨이 후레시맨보다 뒤시리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 본작은 그동안 이어진 전대물의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가지 요소를 시도하여 도입하게 된다. 먼저 본작에서부터 여성 멤버가 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전대물은 남성 멤버가 넷, 여성 멤버가 1명인 구성이었지만 본작에서는 고정화된 구성을 깨부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멤버들의 호칭에 관한 것도 기존과는 달랐다. 기존의 전대 이름 플러스 색상으로 이루어진 호칭에서 벗어나 전대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색상과 숫자로 멤버의 호칭을 바꾼 것이다. 원래 이 기획은 슈퍼전대 시리즈 제육작인 대전대 고글5에서 나왔던 기획이었으나 당시에는 무산되었고 바이오맨에 와서야 사용하게 된 것이며, 때문에 종래와 다르게 멤버들의 호칭이 레드1, 그린2, 블루3 등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괴인들에 관한 설정도 역시 변경되었다. 매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일회용 괴인들이 거대화한다는 설정을 없애고, 기존의 괴인들의 역할은 본작에서 악역 간부들인 주노이드 오수사가 담당, 거대 로봇전은 메카자이칸이 담당하게 되어 로봇 대 로봇의 대결을 이끌어냈다. 한마디로 괴인과 거대 로봇전에서 적의 역할이 이원된 셈. 스토리 초기 기획에서는 동화적 요소를 담아 모모타로, 킨타로, 한치동자, 카구야 공주 등 일본의 설화나 전래동화 주인공들이 바이오로봇과 만나 현대세계로 타임리프한 뒤 현대세계의 여성 한 명과 만나 함께 싸운다는 설정이었다. 하지만 이 기획은 시청하는 아이들이 동화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파기. 뒤이어 제작진들은 생체개조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얻어 사이보그적인 영웅을 등장시키려는 기획도 있었지만, 이러한 요소를 가진 영웅은 슈퍼전대 시리즈가 표방하던 밝음과 시끌벅적함이란 컨셉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져 이 기획 또한 파기된다. 또한 투장 다이모스에서 영감을 받아 연애 드라마의 요소를 담는 것도 검토되었으나 시청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 역시도 파기. 연애 드라마적 요소는 훗날 조인전대 제트맨에 이르러서야 도입한다. 이외에도 5명 전원이 외계인이라는 설정, 500년 전 이상향을 찾아 여행하던 5명이 바이오 입자를 맞은 후 그 자손들이 싸운다는 설정 등 많은 기획안들이 초기에서 파기되었으나 이 중 일부를 보존하여 바이오맨 본편에서 재활용하기도 했다. 레드원 역을 맡았던 배우 사카모토 료스케는 2016년에 식도암 판정을 받아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선고받게 되지만 2021년에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1년 뒤에 검진에서도 암의 재발은 없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그의 주치의도 과거 바이오맨을 보고 자라온 레드원의 팬이었다고 한다. 옐로포의 사망 장면. 당시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장면은 사실 예정에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옐로포가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역을 맡았던 야지마 유키의 무단이탈 때문이었다. 야지마 유키는 바이오맨 이전 우주영사 샤리반에 출연한 적이 있고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5명의 멤버 중 가장 먼저 캐스팅되어 제작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배우였다. 7화에서 9화의 촬영을 마치고 더빙을 해야 할 무렵 야지마는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종적을 감춘다. 이에 당시 토에이의 프로듀서였던 스즈키 타케유키는 촬영된 영상과 각본을 확인한 뒤 10화의 각본을 옐로포가 사망하는 내용으로 급히 변경했다. 또한 공백이 생기게 된 더빙은 야지마 유키와 비슷한 목소리의 성우를 소개받아 7화부터 10화까지의 더빙을 무사히 마치는데, 이때 녹음을 한 성우가 바로 훗날 드래곤볼의 크리링, 원피스의 루피, 마신영웅전 와타루에서 와타루 역을 맡게 되는 타나카 바유미였다. 배우의 잠적을 숨기기 위해 옐로포가 사망하는 에피소드에서 옐로포는 시종일관 슈트를 입고 등장하며 심지어 마지막 장례식에서조차 슈트를 입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 게다가 스텝롤에서는 타나카 마유미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 배우의 이탈을 철저하게 숨겼다. 무사히 야지마 유키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갑작스러운 하차였기에 뒤를 이어줄 옐로포가 급히 필요했는데, 다행히 타나카 스미코가 이대 옐로포로 긴급 투입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JAC에 소속되어 있던 후일 나미리와 세일러 마스의 성우를 맡게 되는 토미자와 미치에가 이대 옐로포의 오디션을 볼 예정도 있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스즈키는 JAC 측에게 당시 톱스타인 사나다 히로유키를 바이오맨에 출연시켜줄 것을 부탁. JAC 측에서도 자신들의 배우가 큰 사고를 쳤기에 이 부탁을 받아들여줬고, 이로 인해 당대의 톱스타가 바이오맨의 일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것이었다. 여담으로 사나다 히로유키는 톱스타였지만 촬영 현장에는 가장 먼저 도착했기에 스즈키는 이런 사나다를 보고 과연 톱스타다라고 극찬했다. 야지마가 어째서 갑작스레 하차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으며 스즈키는 한마디라도 좋으니 사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나 야지마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사건 이후로 연예계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이었다. 다만 2013년 1월의 한 토크쇼에서 그린2 역의 오오타 나오토와 핑크5 역의 마키노 미치코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에 치바현에 갔다가 오나베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는 증언을 하였지만,
역시 공식적으로 그녀의 은퇴가 무엇 때문인지는 현재까지도 불명이다. 신제국 기어의 수장인 독타맨의 기획 당시의 명칭은 사이버 총통이었으며 이즈부치 유타카는 독타맨을 디자인할 때 배우 아마모토 히데오와 키시다 신이 연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디자인했다고. 바이오 헌터 실버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이즈부치 유타카의 말에 의하면 인조인간 키카이다에 나오는 악역 하카이다를 많이 참고하였다고 하며 실버가 그토록 외치는 파괴라는 단어 역시 하카이다의 이름의 의미인 파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실버의 슈트 액터를 맡았던 오카모토 요시노리의 말에 따르면 바이버스터를 어깨 위에 올려두고 여유로운 행동을 보여주는 이 모습은 애드립 같은 것이 아니라 각본에 적혀져 있는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실버의 파트너 바르지온 역시 이즈부치가 디자인하였으며 디자인의 컨셉은 악의 바이오 로봇. 적의 로봇이지만 멋진 디자인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로봇이었다. 2화에서 바이오 로봇 합체 당시 바이오 제트 1호가 2대 등장하는 오류가 있는데 이는 9화까지 계속 나오다가 이후에 사라지게 되었다. 바이오맨의 피니시 기술은 바이오 일렉트론이란 이름으로 9가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후반부에 업그레이드된 주노이드 3수사에게 대항하기 위해 슈퍼 일렉트론을 연마하여 하나로 통일하게 된다. 스토리적으로는 강화된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슈퍼 일렉트론이 개발된 것이지만 실은 아동 시청자들에게 한 가지 필살기로 강한 캐릭터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슈퍼 일렉트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원제는 초신성 플래시맨으로 일본에서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방영, 국내에서는 1989년 7월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이라는 제목으로 대형 팬더가 수입하여 비디오로 출시하였다. 본작은 슈퍼전대 시리즈의 10번째 작품으로 단순히 악당들로부터 지구를 지킨다는 스토리 말고도 그들의 친부모를 찾는다는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색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설정은 1981년 방일조사 개시를 계기로 당시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 문제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이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란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소련군의 만주 침공으로 인해 관동군이 패퇴하자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 잔류한 일본인들을 이르는 말이다. 초기 기획 당시 후레시맨의 목적은 다음의 3가지였다고 한다. 첫째, 주인공들은 천혜고독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는 신세로 만든다. 5명의 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설정은 주요 시청자인 아이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설정이다. 둘째, 20년 만에 고향별을 보고 감동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호소한다. 셋째, 밝고 산뜻한 면을 강조. 무거운 운명을 짊어졌으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그린다 등이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처음 수입된 슈퍼전대 시리즈로 당시에는 일본 대중문화 유입이 제한되었던 때라 일본의 실사 드라마나 영화 등은 비디오로 발매되는 것이 허가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수입처였던 대형 팬더는 거대 로봇 등 특수 촬영 장면이 포함된 점을 이용하여 공연윤리위원회 애니메이션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아 수입해오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전대물이니만큼 당시 절정의 인기를 자랑하였으며 YMCA 조사 결과 89년에서 91년 사이 어린이가 가장 많이 시청한 비디오 1위에서 4위 안에 꾸준히 들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증언 중 하나로 레드후렛이 진의 성우를 맡은 김한진 성우는 2017년에 더빙의 신에 출연해 대형 팬더에 관한 일화를 하나 밝혔다. 후레시맨 하나만으로 대형 팬더는 90년대에 무려 4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벌었으며 성우들에게 출연료를 당일 현찰로 지급해줬다고 하니 당시 후레시맨의 국내 흥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체감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진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 타로미 토타는 2017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레시맨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유를 추측하길, 후레시맨은 주인공들이 부모를 찾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정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레드후레시의 슈트가 야구 옥션을 통해 경매되었는데 이를 구입한 사람은 놀랍게도 한국인이었으며 경매가는 155만 4천엔, 하나로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었다고. 이처럼 한국에서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반면 자국인 일본 내에서는 전작인 전격전대 체인지맨의 인기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활발하게 보급되던 2000년대 당시 후레시맨은 일본에서 망한 작품이다 라는 말이 떠돌아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이들이 덜어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의 인기에 비해 일본에서의 인기가 그 정도가 안 될 뿐이지 결코 망하거나 인기가 없는 작품이 아니었으며 평균 시청률의 경우 오히려 전작을 웃도는 12.3%, 최고 시청률은 16.3%를 기록하여 시청률 자체는 체인지맨보다 높게 기록했다. 후레시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최초의 2호 로봇의 등장이다. 새로운 로봇의 등장이란 존재는 이미 애니메이션 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대물에서는 후레시맨이 최초였기에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호 로봇의 등장 배경에는 머신로봇과 트랜스포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며 반대로 머신로봇 시리즈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타이탄보이의 외형이 머신로봇 크로노스의 대역습에 나오는 터프 트레일러와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다. 프로듀서였던 스즈키 타케유키의 말에 의하면
타사의 작품에서 재미있는 합체 로봇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었으나 본작에서는 5대의 합체 로봇이 등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대응으로 2호 로봇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신규 거대 로봇을 등장시키면 슈트나 미니어처 제작비가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만 더 이상 한 대의 로봇으로 1년간의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후레시 타이탄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설로는 스필반에 나오는 그란나스카의 완구 개발이 난항을 겪자 토에이 스탭들이 후레시맨의 2호 로봇을 등장시켜 완구 매출을 메꾸기 위해 후레시 타이탄이 나오게 되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개조 실험 제국 메스의 수장 라데우스의 외형에 관해 디자인을 담당했던 이즈부치 으타카가 밝히길 그로테스크한 크리처의 몸에 새하얀 가면을 얼굴에 배치함으로써 아름다움과 추함의 중간 정도를 의도했다고 말하였다. 라데우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 감정이 고조되면 가면 너머의 섬뜩한 눈동자가 드러나던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 연출이 그리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섬뜩하고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어서 다들 기억할 텐데, 이때 나왔던 눈동자의 주인은 라데우스의 슈트 액터였던 후사카 히데아키의 눈동자라고 한다. 대박사 리케프렌의 배역 캐스팅에 관해 스즈키 타케유키는 메스를 압축하는 느낌을 주면서도 후레시맨과 대적하는 적의 인상이 약해 보이지 않게 힘있는 느낌의 배우를 원해 시미즈 코지를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리케프렌이라면 역시 유전자 신디사이저를 이용하여 수전사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이즈부치는 당초에 사악한 과학자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게 하고 싶다 라고 구상했지만 촬영 당시 세트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구현할 수 없어서 결국 당시 유행하고 있던 신디사이저로 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쓸 수 없었던 게 내심 아쉬웠는지 작중에 나온 유전자 신디사이저를 살펴보면 파이프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에 구상했던 파이프 오르간의 잔재라고 한다. 또한 리케프렌이 수전사를 만들 때 연주하는 곡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1권 10번 마단조 BWV 855의 푸가를 어레인지한 곡이라고. 유전자 신디사이저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은 원래 대본에 없었던 장면으로 배우 시미즈 코지의 애드립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상 깊은 최후를 보여줬다. 후레시맨의 악역 중 뛰어난 미모를 선보이며 높은 인기를 가졌던 레이네펠은 표범과 아르마딜로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그것을 증명하듯 몸의 오른쪽에는 표범의 무늬가, 왼쪽에는 아르마딜로의 두꺼운 피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즈부치의 말에 의하면 네펠의 왼쪽 몸을 메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것은 기계가 아닌 아르마딜로의 피부와 같은 것이라 밝혔고, 머리색은 원래 은발로 예정했지만 촬영 당시 준비할 수 있는 가발의 한계 때문에 야크의 털로 만든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얼굴에도 표범의 무늬를 넣을 생각이었지만 촬영장에서 화장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신한 모습인 요수사 레이네펠라의 외형은 이즈부치의 의도와 다르게 귀엽게 디자인되어 이를 본 이즈부치는 어쨌든 얼굴만은 좀 바꿔줘 라며 수정된 디자인을 다시 제출하여 이후 네펠라의 얼굴은 원더라와 같이 무서운 얼굴로 바뀌게 된다. 메스의 간부들은 전원 신장과 체중의 설정이 명확히 있는 반면 라데우스와 리케프렌은 알려진 것이 없다. 수전사의 이름은 일본어로 더와 결합한 네 글자의 가타카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법칙이 있다. 메스의 일반 병사인 조로의 마스크는 후레시맨과 같은 FRP로 만들어져서 당시까지 제작된 전대물 중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었던 전투원이라고. 이들의 본거지인 라봇 내부의 세트는 좁은 스테이지의 깊이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검은 배경에 연기를 흘리는 방법을 써서 넓은 느낌을 주게 만들었다. 에일리언 헌터의 수장 사카오라의 디자인 이미지는 일본의 TV 드라마 도쿠가와 풍은록 세 집안의 야망에서 야마우치 이가스케 역을 맡은 하라다 요시오라고 한다. 사카오라의 배역을 맡은 나카타 조지는 2004년의 한 인터뷰에서 후레시맨 촬영 당시 시미즈 코지가 연기한 리케프렌의 강한 인상을 받아 후일 자신이 초수전대 라이브맨에서 대교수 비아스 역을 맡았을 때 리케프렌과 같은 위치의 캐릭터를 잘 연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말했다. 사카오라가 이끄는 에일리언 헌터는 흉측한 모습이지만 그나마 흉측함이 덜한 하그의 성별은 무려 여자라고. 후레시맨의 마스크는 원래 전면부를 드러내 배우들의 얼굴이 모두 보이는 상태에서 덮으려는 계획이었으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마스크 전면부를 펼쳤다 덮는 게 불가능해서 결국 고글 정도만 열고 닫도록 변경하였다. 슈트 액터가 아닌 변신전을 연기하는 배우에 맞춰 5개의 전용 마스크가 제작되어 숏 고글 장면에서만 사용했으며, 이 장면을 촬영할 당시 배우들은 바닥에 누워있고 특수효과 스텝이 직접 와이어를 당겨 고글을 수동으로 닫아줬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롤링 발칸도 이와 비슷한데 롤링 발칸 발포 시에 보이는 회전은 스텝이 직접 돌렸다고 한다. 당시에는 디지털 영상 가공 기술이 없던 시대라 화면에 비친 스텝의 모습을 제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작진 쪽에서는 롤링 발칸을 돌리는 스텝을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 카메라 앵글을 비스듬하게 한 다음 10m의 철봉을 롤링 발칸에 연결하여 검은 백그라운드 뒤에서 직접 돌렸다고. 그리고 올해 2024년에 한국에서 후레시맨의 팬미팅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후레시맨의 출연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니만큼 많은 아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원제는 광전대 마스크맨,
일본에서 1987년 2월부터 1988년 2월까지 1년간 방영되었고 평균 시청률 11.4%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빛의 전사 마스크맨이란 제목으로 1990년에 대형 팬더를 통해 비디오가 발매되었다. 본작의 주요 테마는 기공, 이 때문에 주연이 되는 마스크맨들 전원이 무술의 달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오라파워라는 인간의 몸에 잠재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기공이 테마로 선정된 것은 프로듀서였던 스즈키 타케유키가 좌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몸을 띄운 사진을 본 것이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전작들이었던 초전자 바이오맨, 전격전대 체인지맨, 초신성 플래시맨 등 3연작에 걸쳐 우주 규모급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에 본작에서는 차별점을 두고자 인간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때문에 캐릭터들의 구성도 서양과학 요소에 대한 안티테제로 동양사상의 이미지가 도입된 것. 스토리적으로는 레드마스크 타케루와 이하루 공주의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도입. 이 때문에 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이 덕분인지 방영 당시에 일본에서는 여성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여성 팬층의 확대로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당시 메인 각본가였던 소다이로 이사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을 메인 테마로 두고 싶지 않았지만 슈퍼전대 시리즈의 매너리즘 타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레드마스크 타케루는 마스크맨의 리더답게 5명 중 가장 강한 오라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설정이며 국내에서는 강영준이라는 이름으로 로컬라이징되어 성우는 후레시맨의 진의 성우와 같은 김한진 성우가 맡았다. 설정상 공수도를 특기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인이란 설정에 맞게 태권도가 특기라는 설정으로 변경되었다. 배역을 맡았던 이나바 가즈노리는 전작이었던 후레시맨에서 게스트 캐릭터로 잠시 출연한 바 있었는데 이때 그린 후레시 역을 맡았던 우에무라 키아치로가 이 자리는 차기 전대물에 레드 후보 심사도 겸하고 있는 자리라고 말해줬다고 한다. 또한 그가 후레시맨에 출연했던 27화를 담당했던 감독 나가이시 타카오의 말에 의하면 후레시맨 촬영 중 이미 마스크맨의 오디션을 보기도 전에 이나바 가즈노리를 차기작의 레드로 점찍어 놓았다고. 마스크맨 이후로도 연예계에서 계속 활동하던 그였지만 당시 그의 소속사가 TV 출연 개런티를 너무 높게 올려버리는 바람에 아무 데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오지 않아 결국 1999년에 연예계를 은퇴 후에는 식당에 취업하여 라면 요리를 배운 후 현재는 도쿄 내리마구 가미샤쿠지에서 라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본작에서 최초의 5대 합체 로봇인 그레이트 5가 등장했다. 5대의 합체 로봇에 관해서는 전작이었던 후레시맨에서도 검토된 바 있었지만 이를 완구로 출시했을 때 합체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와 상품의 단가가 고가로 출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었을 뿐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마스크맨이 제작될 시기에 이미 완구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5대의 합체가 완구로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때마침 시대적으로도 버블 경기에 돌입, 완구 메이커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겨 제조 원가를 낮게 할 수 있었던 것 등이 그레이트 5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전작의 신요소였던 이호 로봇의 등장도 중반부에 갤럭시 로보가 등장하면서 전작의 요소를 그대로 계승. 다만 처음부터 등장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며 1호 로봇인 그레이트 5의 상업적 성패를 판별하고 나서 등장해도 늦지 않다는 전략을 세워두었다고 한다. 스즈키 타케유키의 말에 따르면 갤럭시 로봇은 시리즈 최초의 5대 합체 로봇인 그레이트 5의 뒤를 받쳐주는 2호 로봇이기 때문에 강한 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오라파워의 설정에 맞춰 거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좌선을 행한다는 특이한 컨셉을 부여한 것이라고. 그리고 적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합장하는 포즈도 이러한 컨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마스크맨에는 최초의 6번째 전사도 등장한다. 마스크맨과 다르게 눈과 입술이 있고 멤버들 중에 없는 녹색 슈트와 엑스원 마스크라는 이름을 가진 전사이다. 이는 마스크맨의 초기 디자인이었으며 초기 기획에서 고글형 마스크와 눈이 달린 마스크 중 어느 쪽을 마스크맨의 얼굴로 할지 격렬하게 대립하며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좀처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눈이 있는 영웅은 아직 신선함이 약하다 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고글형 마스크가 마스크맨의 얼굴로 채택되었다. 엑스원 마스크가 등장하는 39화의 각본을 맡았던 이노우에 토시키가 말하길 자신이 담당한 회차에서는 메인 각본가였던 소다이로 이사와는 다른 방향의 에피소드를 의도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이유로 엑스원 마스크를 등장시켰다고. 어디까지나 정식 멤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39화에서만 1회 출연하고 변신 능력을 잃었다는 설정으로 깔끔하게 퇴장했다. 지저제국 큐브의 수장인 제바의 의상 컨셉은 우주로 검은색 로브의 휘황찬란한 장식들이 빛을 내어 마치 우주에서 별들을 깔아놓은 듯한 느낌의 컨셉을 가지고 있다. 전작의 수장 라데우스와 마찬가지로 가면을 쓰고 있으나 라데우스의 흰 가면에 대비되는 검은색 가면을 쓰고 있다. 지제왕자 이가무는 이하루 공주의 쌍둥이 언니로 극중에서는 남자라는 설정이다. 이가무가 여자였다는 사실은 쌍둥이 여동생인 이하루 공주는 물론 대부분의 등장인물들도 모두 뒤늦게 알아차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여자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나중에 이가무가 여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도 다들 놀라워하진 않았을 것이다. 배역을 맡았던 아시미 미나는 이가무 왕자와 이하루 공주, 두 쌍둥이 자매의 1인 2역을 맡아 연기하였으며 이나바 가즈노리와 마찬가지로 전작이었던 후레시맨의 게스트로 출연하였다.
마스크맨은 초기 기획 당시 더 파이브맨이라는 제목이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광전대 마스크맨이 되었는데, 다만 초기 기획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멤버들의 슈트 모가래 부분에 파이브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다. 두 번째는 로봇의 이름이 기존 전대물과 다르게 전대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바이오맨이 바이오 로봇, 후레시맨이 후레시킹과 후레시 타이탄이었던 것과 달리 마스크맨은 그레이트 파이브라는 이름에서 역시 초기 기획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의 또 다른 기획 설정으로는 멤버들 전원이 스가타 탐정사무소의 직원들이라는 설정도 있었지만, 이러한 직업이 드라마 전개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스태프들은 결국 이 기획도 파기했다. 때문에 마스크맨 멤버들이 스가타 레이싱팀 멤버라는 설정도 앞서 제작진이 생각했던 드라마 전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 역시도 초반부에만 쓰이고 이후에는 쓰이지 않는 설정이 되었다. 후레시맨의 레드마스크와 이가무가 게스트로 출연했던 것처럼 본작에서도 후레시맨의 멤버가 게스트로 출연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34화에서 블루 후레시 붕이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 작품의 메인 테마가 기공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하여 옴질리교와 마스크맨이 관련 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당연히 제작사였던 토에이 측에서는 이를 전면 부정하였으며, 옴질리교가 미디어에 노출된 가장 유명한 장면이 공중부양이니만큼 이러한 악성 루머가 퍼진 듯 싶다. 90년대 전대물 3대장의 인기는 단연 후레시맨 쪽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본 채널에서도 투표를 해봤는데 결과는 역시나 후레시맨이 압도적으로 1등. 댓글의 말대로 후레시맨과 대적하려면 그나마 무적 파워레인저 정도는 있어야 할 듯 싶다. 자, 90년대 전대물 3대장에 관한 100가지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